1995년 3월 29일 캘리포니아 산 호아킨 카운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건 이는 플로이드 리 토마스라는 남성으로 그는 오후 3시 30분경 가져다 팔 수 있는 재활용품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이컨 아일랜드 로드를 따라 걷다 오나에서 일부분이 물에 잠겨있는 냉장고를 발견합니다. 냉장고는 수로에 묶여 있었는데 그는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있을까 싶어서 냉장고 문을 열게 됩니다.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곳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은 테이프로, 입에는 양말이 있었죠. 깜짝 놀란 토마스는 경찰에 서둘러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최소 6개월은 여기에 담겨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고 1994년도에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검사 결과 원인은 둔기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인됩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는데 추가로 발견된 증거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었기에 그녀의 사건은 냉장고 속의 여인이라고 불리며 거의 30년 동안 미해결인 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과학이 발전했고 DNA 기술 역시 발전했죠. 이전 영상들에서도 나왔던 유전자 계보를 알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2022년 보안관 사무실과 카운티 검시관은 법의학 계보연구실인 오트란과 협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2월 피해자의 딸과 연결이 됐습니다. 27년 동안 이름이 없던 그녀는 아만다 린 슈만 데자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아만다는 30세의 나이에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1994년에 남편과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만다의 사망 소식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만다의 마지막 모습은 재활원에서 알게 된 누군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과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였을 때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가족들은 그녀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땅이 넓고 연락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이 따로 그녀를 찾으려 노력했다고 하지만 실종 신고가 들어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녀의 신원이 밝혀졌으니 사건의 활력이 불어넣어져 수사에도 더 많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미스터리 사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만한 사건인데요. 온몸에 폭력의 흔적을 입고 상자 속에 버려진 소년의 사건으로 보이 인 더 박스라고 불렸던 미스터리 미해결 사건입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1957년 2월 23일 필라델피아 한 학생이 덤불 속에서 상자를 발견합니다. 학생은 호기심에 그것을 들추어 보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죠. 들어올렸던 상자를 도로 놓고 학생은 인형이라 생각한 뒤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날 뉴저지에서 실종된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된 그 학생은 다음날 다시 가서 상자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영양실조와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고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었던 형사는 잊지 못할 일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을 정도로 소녀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소년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조사를 벌이지만 신원을 알 수 없었습니다. 흉터나 수술 자국들을 발견했지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죠. 경찰은 그의 얼굴을 재구성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합니다. 그 많은 단서 중에 조금 시선이 가는 단서 2가지가 있었는데 1960년 검시관이 심령술사에게 이 사건을 알렸고 심령술사가 브리스톨의 지역 위탁 과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탁 과정에서 소년에게서 발견된 담요와 비슷한 담요가 발견되어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담요가 비슷하다는 것 말고는 사건과 연결시킬 만한 것은 없었죠. 그렇게 40년이 흐릅니다. 2002년 한 기사에 이니셜 M이라고 밝혀진 여성이 경찰에 말하기에 자신의 어머니가 굉장히 나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식사로 구운 콩을 먹게 됐고 그걸 소년이 구토를 해서 어머니가 화가 났으며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손을 든 뒤 그 다음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샤워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 피부가 쪼글쪼글해지지 않습니까? 발견된 소년의 손가락이 딱 그런 모습이었던 데다가 소년의 위에서 구운 콩이 발견됐기에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믿었습니다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또 묻히고 맙니다. 또 시간이 흘렀고 과학은 계속 발전했죠. 2022년 12월 8일 마침내 소년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조셉 아우구스투스 자렐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DNA 유전계보 덕분에 이 사건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 어머니 쪽 친척을 발견했고 아버지 역시 찾아냈죠. 조셉 아우구스투스 자렐리는 1953년 1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경찰 측은 그의 신원은 밝혀졌지만 다른 형제들을 존중하기에 부모님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또한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추측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누군지 의심은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비밀리에 붙였지만 아직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중에게 진범이 밝혀지진 않더라도 꼭 범인이 잡혀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건 역시 유명한 미스터리 미해결 사건 중 하나입니다. 1948년 12월 1일 호주 애들레이드 외곽 서머턴 해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를 발견하고 많은 말들이 나왔죠. 러시아 스파이다. 밀수업자다. 무용을 하는 사람이다. 애인과 헤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등등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키 180, 40세에서 50세 정도로 보이며 돈도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 뒷부분에 상품명이 적힌 태그는 떼어져 있었는데 일부러 제거한 듯 보였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담배, 성냥, 껌, 사용한 버스표 한 장, 사용하지 않은 기차표 한 장, 머리빗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특정하지 못했지만 자연사는 아니라고 검사됐습니다. 이 사람의 신원을 알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를 공개했지만 누구도 그를 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를 발견하고 한 달 뒤 애들레이드 기차역에서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 가방을 발견합니다. 면도용 브러쉬, 구두약, 칼, 가위, 드라이버, 다양한 옷들이 들어있었고 일부에 적혀있는 것을 토대로 확인 결과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지며 이 지역 출신은 아닌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생겨나며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이 사건을 한 박사가 대학 팀들과 거의 20년 가까운 조사를 하는데 에보트 박사는 남호주 경찰에 그의 시신을 발굴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DNA 분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서머튼맨의 데스마스크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을 통해 DNA를 채집했고 유전자 계보 기술을 통해 그와 매치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수년간의 조사 끝에 4,000개의 이름의 복잡한 가계도를 구축했고 그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7월 23일 친척에게서 받은 머리카락으로 DNA를 대조했고 서머튼맨이 전기 기술자이며 악기 제작자로 일한 칼 찰스 웹이라는 남성이라 밝혔습니다. 그는 1905년 11월 16일에 멜버른 교회에서 태어났고 6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는 도로시 로버트슨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으며 자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로시가 이혼 소송을 한 뒤 남호주로 이사를 했는데 아마도 그녀를 찾기 위해 그가 이동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발견된 위치가 설명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에버트 박사는 아직 경찰이 병행 조사를 진행 중이라 자신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가져가지 않았지만 DNA 결과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버트 박사는 자신들이 찾아낸 것이 검증을 받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조사를 이어나갈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가 하루빨리 검증받아서 완벽하게 그의 이름이 확정되길 빕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시 밝혀지길 바랍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많은 제인도와 존도, 그들이 다시 이름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